5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만 소폭 내렸습니다. 전날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던 유럽 증시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과 에너지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1% 이상, 독일은 강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 사태 조기 해결이 물 건너갔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6센트 오른 배럴당 $90 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그리스가 부도 사태를 막고 올해 혹은 내년에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EU 국가들 가운데 과반수가 유로 본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조만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기대했던 EU 특별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로 그 배턴을 넘겼는데요. 다음 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유로존 때문에 가려졌었던 미국의 경제와 중국적 상황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죠. 다음 주 월요일 석가탄신 연휴로 다소 긴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교차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발언이 좀 있는데 이게 유로본드에 대한 찬성 효과가 많다는 코멘트를 좀 했죠. 이것이 막판 증시에 좀 뒷심을 좀 발휘했던 부분이어서 다우와 S&P는 또 소폭 반등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74포인트 하락해서 2839.38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경제 지표는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구매 관리 지수 PMI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독일의 어떤 기업 신뢰 지수라든지 영국의 어떤 1분기 GDP에 대한 부분이 소폭 감소하면서 유럽 쪽의 지표는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몬티 총리의 발언이 전해졌고 이것이 좀 하락분을 만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무난한 하루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자 수가 전문가 예상치와도 부합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내구재 주문도 다소 전월에 3.7% 감소해서 좀 벗어났던 부분도 있고요. 은행들의 순이익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은행들의 미국 순이익들이 상당히 5년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로존의 경제 위기에 타개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게 증시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지금 JP 모건 체이스의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10.6%나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페이스북이 한 2% 상승했고요. 슈레패커드가 3.04% 정도 상승했는데 특히 HP 같은 경우는 2만 7천 명을 감원 계획을 밝혔죠. 그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세한 경제 지표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유럽 주요 증시도 그리스를 제외해서는 전부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나흘 만에 반등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 단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 증시가 0.48% 상승했고요. 영국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1.59%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1.1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만 서로 제시를 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도 독일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가 좀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부실은행 지원하는 데에서도 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좀 아주 불투명한 그런 하루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고요. 은행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도 지금 3% 이상 급등했고요. 지금 HSBC 홀딩스도 도이치뱅크도 한 1% 내외로 상승했던 부분이고 SC은행 같은 경우도 2% 상승했는데 요즘 말이 많죠. 바클레이 캐피탈 같은 경우 이게 3% 오르는 그런 모습들, 금융주가 상승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 막판 들어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조만간 유로본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시장의 호재가 좀 됐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총리가 EU 국가들 가운데 과반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과반수가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이라는 다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는 해놨죠. 그래서 조만간 도입될 수 있을 거란 낙관론을 펼쳤는데 지금 브뤼셀에서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몰랐죠.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 총리를 통해서 좀 하나씩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지지 국가가 과반수가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론을 펼쳤던 거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유로존 회원국도 유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태리가 유로존을 떠난다 가정해 보면 뭐 이태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서도 독일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정 체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회원국 유로존에 잔류된 이런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하고 그리스도 결국 유로존에 남을 것이라는 그런 흐름들 포멘트가 시장에는 반등의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하지만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유럽 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들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로존의 복합 PMI 지수가 역시 또 50을 하회하면서 약세를 보였고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 역시 부진이 시장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다고요. 네, 지금 가장 이제 방금 언급하셨듯이 네. 유로존에 대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 채무 위기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후퇴시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독일의 어떤 기업 신뢰도도 상당히 많이 끌어내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매 관리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PMI죠. 지금 4월 달에 46.7인데 5월 달에는 45.9로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가장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숫자 50을 기억해야 된다. 50 미만이면 활동 위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시장에 대한 이 제접 지수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나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50대에서 이제 간당간당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45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신규 주문 지수도 10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고 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신뢰 지수도요 106.9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뭐 소폭 좀 떨어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가 거의 110에 육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안 나왔던 거는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판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유로존 경제의 침체 늪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 20이라든지 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LTR로 3년짜리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로 쪽에서의 어떤 지표들의 하나의 어떤 근거들이 하나씩 속출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매주 목요일이면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재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어떤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고용 지표, 특히 이제 항상 주 후반때 가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요소이긴 한데요.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주간의 어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37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일단은 미국의 노동시장 개선 추세가 그래도 좀 정체되고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전주보다 2천 건은 줄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물론 부합했던 결과지만 의미 있는 어떤 그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대부분 구직자가 구직을 포기한 어떤 그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4월 실업률이 지금 8.1%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월에 8.2%였거든요. 4월 달에 8.1%. 역시 5월에 대한 또 흐름도 상당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굵직하게 말하면 고용 회복은 좀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일단 진행형이다, ING형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3월의 감소세에 벗어나서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예,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 네. 증가폭은 예상을 밑돌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계절 조정을 감안해서 지난달 지금 내구재 주문이 2.3%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내구재 주문의 0.2% 증가, 그러니까 예상치는 0.5%였는데 다소 조금 하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유는 핵심 자본재 주문이 소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0.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영향이 나왔는데 지금 3월 내구재 주문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달보다 3.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또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상쇄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소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0.5%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그런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미국의 올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최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다만 그 대출 규모는 좀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YOY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했는데 최근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권 대출 규모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대출 규모는 좀 소폭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한번 집계 결과를 보면요. FDIC라고 하죠. 연방예금보험공사인데 지금 전국에 7,307여 개의 은행, 그다음에 저축은행 합쳐서 모두 순이익을 조사해 봤더니 3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어떤 수치였느냐? 66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폭의 이익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저축은행들보다는 은행들의 순이익이 좀 좋게 놓은 걸로 나옵니다. 지금 어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실 여신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부실 여신에 대한 대선 충당금 설정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비이자 수익까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은행들의 순이익이 좋아졌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이 당연히 증가하니까 순이익이 증가했을 건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매출이 워낙에 지금 132%나 증가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대출에 대한 매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대출 활동이 점점 부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아마 계절적 요인도 요인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자, 이제 요약을 해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 작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일 땐 이 은행들의 어떤 대출이 감소한 거는 별로 이렇게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순이익이 확 좋아진 거는 단순히 YOY 개념으로 한 분기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도 이렇게 YOY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면 은행들의 순이익에 대해서 오히려 확고한 믿음 가지고 실적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것만으로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핵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뭐 주식시장 위험 자산도 지금 회피하는 그런 현상에서 네. 이 원자재 현상도 원자재 시장도 상당히 지금 찬물을 지금 계속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폭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상승 부분을 많이 좀 내놨던 그런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 지금 보시면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했어요. 지금 전날에 보면 7개월 만에 최저순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서방권 국가와 좀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불안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성공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표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도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부진한 결과들이 다소 상쇄되면서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금값도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0.6% 올랐죠. 그래서 온스당 1,557달러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전날에 보면은 1.8%나 하락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반등이 좀 성공했던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원자재 시장에서도 많은 그 투기적 자산도 많이 이탈하는 부분도 있고 헤지펀드의 어떤 그런 전반 로스컷의 물량이 걸리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서 커머디티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수급적인 불안도 좀 나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나올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네. 5월에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77.8을 기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동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신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주제로 살펴볼 건가요? 오늘은 외환시장의 유로화의 움직임을 오늘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의 움직임이 현재 2010년 7월 심리적 지지선이 현재 뚫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현재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유로화의 현재 수준과 리스크 요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로는 달러의 뒤를 이는 유력한 기축 통화 후보로도 꼽히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추가 하락 우려까지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잠깐 네.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심리적 지지선이 뚫리면서 헤지펀드의 공격성 투기 베팅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 7월 유로 달러 수준은 1.26이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어제 끝난 유로 달러 수준은 1.25, 오늘 새벽에 끝난 수준도 26 수준으로 회복을 못한 1.25 수준에서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현재 헤지펀드들이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현재 베팅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헤지펀드들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화 쪽, 외환시장 쪽의 그 역사적 맥락을 꼭 살펴볼 때 지적하는 것이 1992년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파운드의 폭락 사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럽의 통화들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유로 워킹그룹의 준비 작업, 그다음에 스페인의 금융위기로 인한 ECB의 막대한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의 움직임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유로화 가치의 급락은 아무래도 어제 마감한 EU 특별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서 이제 좀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특히 EU 정상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유로화의 지지, 현재 강건한 움직임은 독일과 메르켈 총리의 안정적인 이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론을 들고 나온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아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함께 가세하면서 독일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유로화에 현재 흔들리는 모습으로 현재 번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로화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현재 줄이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최대 유로화 자산의 투자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일본 쪽에서도 최근에 유로화 매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등 균열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로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리스 문제에 따라서 그 충격파가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1달러당 등가 수준, 페리티 수준인 1달러당 1유로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연말까지 달러당 1.10 유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티그룹이 런던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아주 시사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유로화 국면을 티핑 포인트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는 작은 원인들이 함께 쌓인 상태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그만 내용이나 악재가 돌출될 경우에는 크게 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하는 그 어휘인데요. 현재 유로화의 상태가 이 티핑 포인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현재 불안한 흐름을 현재 코멘트로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 대형 국부 펀드들도 유로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현재 줄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역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로존 회원국들에 미칠 전염 효과를 현재 우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유로화 약세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위험 자산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그 통화의 움직임은 환차손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인 증시나 상품 시장의 선행 지표로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환차손을 방지하려는 자산운용사나 일부 헤지펀드들 이런 쪽에서 이머징 마켓의 통화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핑코의 빌 그로스는 이런 흐름에서 미 달러와 미 국채 시장이 조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1.7%, 독일의 30년 만기 분트는 1.99%를 가져가면서 독일의 분트와 미국의 국채 쪽에 안전자산이 현재 급격하게 쏠리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어제
90달러를 하회하는 등 오늘은 90달러를 회복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약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 또한 인도의 루피화가 현재 연 7일째 사상 최저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고 중국의 경착륙 우려 이런 부분에서 호주 경제가 흔들리는 등 호주 달러와 국내 원화의 움직임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의 향후 전망과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리스 변수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문제의 해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 최신의 뉴스로 보면 현재 급진좌파 연합과 그다음에 신민주당이 23%의 지지율로 현재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스의 사회당이 15%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지율만 보면 현재 연정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EU의 특별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게 됨으로써 6월 28일과 29일 열리게 될 EU 정상회담까지는 현재 특별한 그 좋은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 방안은 현재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유로화가 좀 불확실한 부분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 리스크보다 현재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시 올라간다는 점, 이것이 부메랑으로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2년 만기 독일이 45억 유로 규모의 제로 쿠폰 본드를 엊그제 발행했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부분에서도 이런 그 안전자산의 투자자들의 도피 심리 이런 부분을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로화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17거래일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도 2,650억 순매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은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장 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매도 속에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에 나가는 움직임인데요. 기관은 전일 1,754억 원의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 형태는 바뀐 게 없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점진적으로 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고 기관의 매수는 이전보다 좀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수급이 전체적으로 바뀐 게 없지만 뭐 낙폭과 대주들이 전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시장이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들 뭐 이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수급의 형태라기보다는 뭐 수급의 내적인 질 그러니까 뭐 매도가 공격적인 형태에서 보수적으로 바뀌고 매수는 보수적인 형태에서 또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전일 시장의 뭐 수급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전일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이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2%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인 단기적으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U 정상회의에서 그 성과 없이 끝난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는 전일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눈에 띄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건설주가 오랜만에 활짝 웃기도 했었는데 해외 수급 모멘텀까지 들려왔다고 하죠. 업종별 흐름 짚어봐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뭐 낙폭과 대주들이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네.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뭐 기계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서비스업종 이런 업종들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두산그룹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 지분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뭐 두산동아라든가 DIP홀딩스 뭐 이런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이 매각 예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을 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과 전일 시장이 이 낙폭과 대주들로 해서 그 매기가 형성됐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건설주들은 현대산업과 한전 KPS, 뭐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사업 구조가 국내 주택 사업에 그 밀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사들이 이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 반면에 현대산업은 뭐 90% 이상이 국내 주택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주택 시장에 대한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주택 시장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라는 그 보고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택 시장에서의 그 주택 업체들, 건설 업체들이 많이 지금 도산해 있거나 사업권을 반납한 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치킨 게임이 끝날 경우에 결국에 최종 승자로서 그 시장 영향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전일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건설업종에서 보다 뭐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가 지금 뭐 4%에 달하는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인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그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 배당 성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이 발전 설비 시장의 지속적인 호조세 뭐 이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지난 6개월간 저항권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44,000원권력을 돌파해서 마감한 것도 이 매우 의미 있는 기술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인데요. 서비스 업종은 두산과 SKCNC, 하나투어 뭐 대부분 다 그 낙폭과대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SKCNC 같은 경우는 뭐 이 대형주가 거의 주가가 몇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메리트가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여행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업종을 살펴보겠는데요. 통신과 의료, 정밀, 전기, 가스 업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KT가 모두 2%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큰 폭의 변동이 별로 없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2%대 하락이라는 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2년 신저가 행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KT 같은 경우도 2008년 사상 최저가인 27,350원에 겨우 뭐 350원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두 종목 모두 뭐 10년 이상의 그 신저가 행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인수 영향이 뭐 적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KT 같은 경우는 LTE 부분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약세의 원인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주가 하락은 상당히 과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배당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4년 이상 배당을 지금 9,500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뭐 7, 8%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전년과 비슷한 배당을 기록한다고 할 때, KT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통신업종의 어떤 경쟁 과열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구조적인 악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에게는 뭐 신저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겠지만, 장기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 디램 값이 올라도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비실비실 거리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최근의 시장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계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개별 호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또 어제장 특징주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전일장 특징주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앞서 잠깐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전일 뭐 코스피 시가총액 200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6월에 매각 공고를 내고 3분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이전부터 나온 뉴스였습니다. 근데 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또 루머가 좀 돌았는데요. T50을 이라크에 1.1조 수주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또 낙폭과 데메리트도 지금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 항공우주의 강세가 좀 이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틈새 시장에서의 단기 반등 움직임 가능성은 뭐 지속될 여지가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무역 같은 종목도 전고점권여까지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영업무역이나 항공우주 뭐 이러한 부분들 역시 뭐 틈새 시장에서 안정성 부각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 게임빌이라는 기업이 이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 광고 시장의 영역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앱스토어 등으로 해서 전 세계를 영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또 매력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번인데요. 솔번이 자회사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매각 철회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번이 하한가로 마감을 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1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다소 또 긴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오늘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 낙폭과 대주들로 해서 시장 매가 확산되면서 매가 좀 붙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낙폭과대된 이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못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 정유 같은 것도 뭐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여전히 헤매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 낙폭과대주들이 한번 반등을 하면 큰 폭의 반등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들을 가끔 또 보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단기 낙폭을 고려한다면 뭐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 같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은 그 대형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비교해 본다면 낙폭이 훨씬 큰 이 화학 정유보다는 여전히 IT나 자동차 쪽이 유망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IT와 자동차 쪽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이후 첫 분리 개발 구역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 일부 뉴타운에서 분리 개발이 추진되긴 했지만 공식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이 대립각을 세우자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퇴직연금 장기가입자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최근 3년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커피가 만 30세 이상 서민의 당 섭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뉴타운 지역은 지역별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첫 분리 개발 구역이 확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 2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분리 개발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내 일부 뉴타운에서 분리 개발이 추진되긴 했지만 공식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4일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성 뉴타운 내 존치정비 1구역이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휴먼타운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분리 개발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흑성 뉴타운 내 존치정비 1구역 59,793제곱미터는 AB 구역으로 분리돼 노후도가 낮고 사업에 대한 반발이 큰 A 구역의 경우 유지 보수형 휴먼타운으로 개발됩니다. 대신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B 구역 32,952제곱미터는 흑석 10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B 구역에는 용적률 150%를 적용해 227가구를 새로 지을 방침입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한 첫 단계로 흑석 10구역은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본격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분리개발이란 하나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사업 추진 의사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해 반대하는 지역은 배제한 채 찬성하는 지역만 따로 떼어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흑석 1존치 정비구역 외에도 사업 찬반 여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 내 주요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도 이 같은 분리개발 방식 도입이 잇따를 전망인데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구역 전체가 해제될 경우 심각한 투자 손실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와인과 함께 사케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만 와인은 물론 사케도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 때문인데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수입 와인 인터넷 판매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사관이 우리 정부에 일본 사케도 인터넷 판매는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은 지난달 주세법을 관장하는 재정부 세제실에 사케도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와인 인터넷 판매 문제는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 했지만 국세청이 바로 다음 날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또다시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경우 사케뿐 아니라 국내 주류 업체들도 줄줄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주류 세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측 주장입니다. 현재 국내 전통주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 복분자 업체는 전통주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로, 복분자, 보혜복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복분자 사업을 하고 있어 전통주 업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와인의 경우 이미 대중화된 상품인데다 소비자 물가에 끼친 영향이 분명해 인터넷 판매의 명분이 있는 반면 다른 주류의 경우 논의 가치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입니다.
네, 퇴직연금.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전혀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그만큼 일반화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들이댄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처럼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몰아주기 강령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 요양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4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완료하고 입법 예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독규정 개정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자 이연 판매 보수제를 도입합니다. 이연 판매 보수제란 오랜 시간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펀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의 몰아주기 관행도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즐기고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커피인데요. 이 커피의 성인 당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죠? 예,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최근 3년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만 30세 이상의 성인 당 섭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외식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1.4g으로 3년 전인 49.9g에 비해 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커피, 탄산음료 등을 통한 당 섭취량이 밥, 반찬 등 주식을 통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주식을 통한 당 섭취량은 2008년 13.6g에서 2010년 14.2g으로 증가한 반면 강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2008년 19.3g에서 2010년 27.3g으로 41%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